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는 제가 정기 건강검진 때문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도 수요일 날도 계속하고 금요일도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에 두 번째 재선 선거를 치르고 우리 전라남도 수원천의 우리 당원들하고 막걸리 파티를 했나? 그때 소주 파티를 했나? 술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 어거지로 먹어.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배구 시합한다 꽁충꽁충 뛰고,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전유센터를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무리를 했는지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김포공항에 내리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서 부랴부랴 삼성의료원에 가서 했더니 너무 무리하게 술 마시고 그랬다 해서 제가 뭘 하나 심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걸 집어넣어서 매년 제가 그걸 체크합니다. 근데 24년 돼서 그동안 아무 일 없이 매년 2번씩 체크합니다. 근데 건강하고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그동안 술은 끊었고 사실상. 그래서 건강 유지에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40 총선 공천 마당극. 이래서 지난번 제 1막을 했는데 어떤 시청자께서 마당극이 뭐냐? 그건 너무 격에 떨어지는 표현 아닙니까? 하고 반박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마당극이 왜 나쁩니까? 저는 이 마당극이라고 한 것은 옛날 시골 장터, 특히 5.1장이 벌어지면 다른 데서 밀려오는 장사꾼들 많이 오고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의 복마전이 벌어집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령 부르는 사람, 고구마 장사, 강냉이 장사, 삼배 장수, 엿장수, 별의별이 하고 각설이 타령도 나오고요. 또 저쪽에서는 무슨 이거 먹으면 굉장히 만사 형통한다는 무슨 약 비슷한 고약 장사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 믿으시오 하고 난리치고 그냥 선전하고 오는 사람, 아니 인생의 복마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아마 요새는 겪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총괄해서 이번 선거가 인간의 장단점, 그들의 본색, 그들의 의도가 아주 여실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마당극 같다 하는 뜻에서 나쁜 의미로 붙인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본론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론은 이낙연 뒤에 이재명 있고 이준석 뒤에 김종인이 있다 하는 게 제 주제입니다. 이제 그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새 선거가 벌어지니까 엑스트라들이 특별히 조명을 많이 받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유동규,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인, 키 위트니스 하는 유동규가 마음을 다잡고 이재명 전 대표, 현 대표죠. 대표의 인천 계양구에 가서 출마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비위와 진면목을 여실히 공격해서 그를 낙선시키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도움이 될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전 암흑의 목사가 배후에서 돈을 낸다고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유동규 씨가 그것을 하려면 꼭 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원희룡 후보의 무슨 찬조연설자처럼 나서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와 비슷하게 정유라 양이라고 있죠. 최서원, 구 최순실의 따님.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그냥 몰인정하게 무슨 재산이 뭐 300조가 숨겨져 있다는 등의 그런 소리를 하고 뭐 독일 현지까지 쫓아가서 뭐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경기도 오산에서 지금 5선을 내리하고 있는 안민석이죠. 안민석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자기 거기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1,500만 원만 있으면 등록을 하고 자기는 끝까지는 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좌번호를 탁 걷어 보냈어요. 유튜브에. 제가 그걸 보고 처음으로 뭐 거의 유사일의 처음입니다. 제가 그 국민은행의 정유라 계좌에다가 20만 원을 보냈어요. 심야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몰라서 제가 이 정유라 후원 계좌를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유미라고 돼 있어요. 이름은 제가 쳐본 정유연, 정추니까 정유연 나오더라고. 국민은행 464-801-0111-2439. 그래서 1,500만 원 마련하면 정유라가 거기서 얼마만큼 신나게 얘기를 하는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그 현지에 있는 한신대의 소위 그 진보 신학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한국 신학대학이 이제 한신대학이 대학교가 됐죠. 거기에 그 좀 좌파들이라고 할까 좀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손을 잘 맞춰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선까지 했어요. 오산에서 5선까지 해서 5가 들어가는데 6선을 할런지 그건 정윤화와 국민 거기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드디어 이낙연, 김종민 두 새로운 미래당 대표, 공동대표가 인터뷰를 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합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이거저거 맞지 않아서 그만두겠다 하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 발표 듣자마자 제가 이낙연에게 문자 보냈어요. 잘했다 하고 보냈어요. 원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맨 처음 당을 만들 때 뭡니까? 처음 준비위원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난 그때쯤 제가 야, 나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더니 그거 끝나자마자 제 사무실로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탁 앉아서 개구 제일성이 뭐냐면 형님 박지원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깔 웃었습니다. 박지원이가 이낙연이 당 만들어봤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악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되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럼 당신이 신발 단단히 신고 심리 이상 잘 걸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렵니다. 한데 진짜 박지원이 말대로 심리 11일 그러니까 열 하루 만에 그 합당 절차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박지원은 그럴 겁니다. 엊그제도 어디 나와서 그러더만 봐라 내가 얼마나 잘 맞췄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로서는 박지원의 말에 맞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고 봐야 하니까 박지원은 이제 자기가 그 전에 안철수 등등과 뭐 했을 때의 그 어떤 쓰러린 경험 이런 걸 해가지고 신당 만들어봤자 안 된다. 뭐 이제 그때 뭐 국민의당 나오고 뭐 바른미래당 나오고 뭐 복잡하지 않았으면 그게 많이 엇갈렸어요 그때.
그러나 그때 안철수가 민주통합당 그때 대표가 누구요? 문재인이죠. 문재인 씨가 통합당 대표였어요. 대표였는데 그때 잘 맞지 않아가 나와가지고 뭐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호남 중심의 당이 만들었죠, 사실상. 그래서 38석이나.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오늘의 안철수 의원의 정치 위상에 비해서는 그때는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아요.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에게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왕 당신이 탈당을 하려면 발기인대회하는 마당에 이제 진정하게 제3당을 만드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을 지지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제3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김대중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교정하고, 그래서 김대중을 초월하는 자세를 하고, 그리고 산업화를 주도했던 이승만, 박정희 그 세대, 그 세력에게도 온건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죠?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를 결합하는 소위 삼민통합을 시키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삼민통합을 시키는 그런 정치인이 된다면 앞으로 한국 정치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잘 알아듣겠다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중도 우파 쪽으로 이준석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대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준석 얘기를 하길래 글쎄 대표를 한 것은 그 경희도 내가 생각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 사람 가지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중도 우파의 카운터파트 상대를 찾으려면 이준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누가 있냐? 아, 그거야. 나중에 당신이 마음을 딱 그렇게 발표를 하면 그에 적절한 사람 내가 소개해줄 용의가 있다. 응? 그러나 지금 하여간 이준석이가 뭐 한다니까 해보아라. 해보고 또 이준석이가 인간을 나쁘다고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에 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중립적이라고 할까 우호적인 코멘트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 왜 이준석이 갑자기 이렇게 치게 올리느냐고. 제가 그때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이가 나름대로의 어떤 야망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 아쉽게도.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진중하게 국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당신의 이미지를 좀 고치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때 스카우트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박근혜를 반대하는 탄핵 지지자로 돌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이런 걸 잘 고치고, 또 뭐 젊은 사람이니까 누구 사귀고 어쩌고 하다가 좀 시끄러운 로맨스 관계에서 무슨 소문이 나고 어쩌면 뭐였는데 그거 뭐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뉴 이준석으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난 진심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와가지고 뭐 오늘 아침 11시부로 그냥 깨졌어요. 깨졌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두 사람을 위해서 잘 됐는지도 몰라. 이게 일종의 누구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위장 결혼이라고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뜻은 알겠지만 표현은 좀 지나쳤습니다. 위장 결혼이라는 것은 무슨 목표를 위해서 그냥 가짜로 그냥 결혼을 하는 척하고 그냥 부부 행세를 하는 그런 것이 위장 결혼이죠. 저는 위장 결혼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시험 결혼이라고 할까? 그런 거 있죠. 계약 결혼이라고 할까?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살아본다. 살아보고 끝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싫으면 싫다고 딱 헤어지고 아니면 그때 다시 결혼한다. 미국에서는 그 트라이얼 매리지라고 합니다. 연습 시험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새 알기로는 대학 캠퍼스 중에 그런 것이 꽤 많이 있는 걸로 합니다. 명분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남녀가 뜻맞는 사람들끼리 동거를 해요. 그 생활비 딱 반반씩 내고 그리고 뭐 남녀끼리 같이 어울리고 놀고 그러고 지나다가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딱 해서 스톱 해서 진짜 이제 우리 진짜로 결혼한다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딱 헤어지고 그런 풍조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대학가 캠퍼스에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명분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일종의 시험 결혼이라고 할까 계약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위장 결혼이라는 건 말이 안 맞는다. 그리고 뭐 위장 결혼 운운하면 한동훈 니도 태블릿 PC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감옥소에 넣는데 앞장선 사람 왜냐? 그런 합장하고 또 걔 중에는 이건 뭐 설에 불과하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그냥 사귀다가 윤석열 검사하고 사귀다가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뭐 무슨 사건인지 사건 때문에 갑자기 결혼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해서 급히 결혼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전혀 변명을 안 해요. 무슨 소리냐? 이거 인간 모독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위장 결혼이라는 말은 좀 지나치다. 그런데 둘이가 뜻이 맞지 않아서 떨어졌는데 오늘 현재로 봐서는 왜 이낙연 뒤에 이재명이가 있다고 하느냐. 이재명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뭐 좌우당 간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철저한 자기 개인의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당화. 자기의 퍼스널 파티, 폴리티컬 파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래서 심지어 오늘 아침에 방금 나온 뉴스, 박용진 의원, 재선 의원이죠. 똑똑하죠. 응? 말도 잘하고, 이론도 받고, 근데 자기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죠. 니는 공천 못 받는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박용진이라는 사람은 아직 탈당 의사는 표시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언젠가 이재명이는 망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억지를 써갖고 버텨가지고 언젠가 이재명이 이기겠다 하는 배짱을 가지고 있어서 당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현재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전에 김영주 의원은 그 4선 의원인가 되는데 3선인가? 김영주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 자기가 하위 20%에 속했다고 해서 몰골을 즉시 탈당했어요. 근데 아마 김영주 의원 같이 탈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쳐서 나왔을 때 당시에 민주통합당 대표는 문재인이었었는데 문재인은 그렇게 가혹하게 공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눈에 띄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와서도 그만큼의 세력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지간한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보아하니까 비명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오선의 서른이 같은 사람이야. 부천을군가. 그 사람은 이낙연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야. 친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하여간 육선 같은 거 하고 다음에 보겠다는데 그것도 탁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도
포탈을 싸고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경선 붙는다고 안 할 거예요. 경선을 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해갖고 떨어뜨리기가 쉬우니까. 왜냐하면 5선까지 했으면 거기에 까내는 거 있죠. 한 20% 30% 내리고 신인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을 붙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 아닌가. 나와서 오늘 이낙연 대표가 아까 발표한 것 중에도 죄송하다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은 가짜 민주당이다. 가짜 민주당이라고 내가 뭐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취하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주사파,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소위 민주당에 있는 중도 우파적인 사람들은 많이 소외가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도 중도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그 사람과의 교류, 형아우하면 느낀 것은 그 사람 좌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신세가 궁구물박으로 떨어져 있는 면목 없게 되는 이낙연에게 많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원칙과 상식이니 뭐니 하고 붙이다가 한 사람은 남고 세 사람 여기 온 사람 중에서 김종민은 그래도 이낙연하고 의리를 지켰는데 그중에 무슨 뭐 누구야 이원욱 그리고 조홍천은 그 사람이 왜 이준석 쪽으로 붙었을까? 이게 수수께끼예요. 오늘 두 번째 장마당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가 어떤 그러면서 조홍천이가 그쪽으로 붙었을까? 그 사람은 옛날 청와대에서 행정관인가 뭔가를 하면서도 상당히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이낙연 쪽 사람들이 너무 좌파적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또 지역이 경상도 출신이고 또 선거구도 그러고 해서 이쪽으로 붙는 것이 승패를 하는데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만 만나면 내가 조홍천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니 어떻게 계산해서 거리를 갔어? 하고 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양양자 원내총무는 어떻게 뭐 이준석이하고 잘 어울려서 원내대표까지 하고 그러는데 한때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이낙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을 거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하면서 광주 현지에서는 인망이 그렇게 높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소위 검수완박 때문에 그때 반대를 했어. 반대한 건 잘한 거죠. 옳은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러다 광주에서 그냥 인기가 폭락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두고 용인시의 처인구에 가서 AI 이런 문제 집산지고 자기가 거기서 젊은 소녀의 꿈을 꾸어서 자기가 성장했던 자리예요. 거기서 승부를 걸겠다. 그 짠다크처럼 용기 있는 여자인데 그래도 이낙연 쪽으로 붙은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이쪽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본인에게 좀 미안한 얘기가 되면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주워 담을 자기 동지 뭐 한 5만 명 정도 당원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꽤 많은 사람이 탈당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한 5천 명 정도는 탈당한 거 아닌가 하고 정치 전문가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독자로서는 쥐었으니 그건 다시 컴백 되겠죠. 그리고 이낙연 쪽은 그동안 좀 과도하게 창당을 많이 한 셈이 돼서 그 당사자들은 뭐 20만 당원을 모았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15만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국에 253개에다가 하여간 공천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준석 쪽에서는 공천을 해서 자신 있게 지방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비례대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국민의힘 뭐 내가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은 이번에 적어도 현재까지의 공천 장마당에서 벌어진 것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공천 과정은 훨씬 더 스마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관록 있는 사람, 뭐 주호영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서봉순이 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적지에 돌리고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도 막 사정없이 자르고, 심지어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중에 석동영이도 탁 잘라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현지에 가보니까, 현지를 갔다 온 사람에 의하면 석동현은 그냥 신이 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지 사정은 아직 그렇게 잘 석동현 쪽으로 많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더라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 같은 걸로 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과감하게 잘랐을 것이다. 근데 잘랐다는 것이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체제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간섭을 하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의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과시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그걸 설사 안 하더라도 석동현은 나중에 적당한 자리에서 자기 명예와 명예를 유지하고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다. 평통 사무처장 하다가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 비슷한 것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국민의힘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이준석 쪽으로 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악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그 당을 물러나가고 나갈 때 온갖 사연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생각보다도 거기에 옹호하는 사람보다 아예 진절머리 난다 하는 사람이 사실상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현실이 그런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 포섭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좀 원래 느리고 신중하고 그런 사람이 늦습니다. 말이 늦고 점잖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선거가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하고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아마 앞으로는 가만히 있다가는 안 두겠다 해서 쏜살같이 자기도 뭘 하리라고 보고 뭐 그것을 의식했는지 없는지 오늘 오후에 양향자 의원 이준석 등등이 막 정강정책 발표하고 난리 났어요. 신문에 보니까 방송 보니까 정강정책도 거기에 그 브레인 트러스트가 누굴지는 모르지만은 그 65세 이상 노인네들 지하철 타는 거 그만두게 만든다 이런 식의 정당정책 냈다가 그건 망하는 짓거리야. 그런데 이제 이준석 배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종인 선배가 있어요. 저에게 선배되는 분입니다. 제가 만나면 선배하고 수십 년 동안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 양반이 노래는 하기는 하지만 좌우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근데 어떻게 그 이준석이를 잡아가지고 공관위원장을 만들면 지가 마음대로 해보겠다니까 이낙연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끝났고 이제 이준석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김종인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 또 나름대로의 마당극을 한번 벌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5일 장터 같으면 저쪽에 구석에다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뭐 무당각시 나와서 춤추고 난리치고 해서 이거 보세요 이준석 간판 이것이 우리나라가 살고 당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막 소위 약 파는 사람이 있죠. 그런 식으로 벌릴 거예요. 뭐 경제민주화 같은 간판 하나 걸런지 두고 봐야지. 그래서 앞으로 50일 동안에 김종인 씨가 어떤 정치적인 드라마를 벌리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경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낙연을 잡아가지고 뭐 하다가 뭐 오물오물 해가지고 그냥 최고위원 투표라는 걸 통해서 그냥 정권을 다 잡겠다고 그렇게 한 것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다 김종인의 지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게 얼마나 잘 될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대충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국민의힘 그 공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종로의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이 이제 아까 반록은 있는 사람인데 초선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덤벼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종로 최재형 주고 또 윤희숙 의원 제 아버지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것 때문에 껄쩍지근하게 딱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미지를 유지했죠. 경제 전문가인데 그 사람도 또 어디요? 성동구의 단수공천에서 뭐 하면 거기에서 임종석이하고 희대의 대결이 벌어질 뻔했는데 임종석이한테 그걸 줄지 안 줄지 그니 이재명의 마음에 달린 거야. 그래서 하여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대단한 물건이야, 물건. 하여간 그 많은 정치적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쪽소리도 못할 거야. 그런데 그걸 버티고 있으면서 자기 칠놈들 다 쳐버리고, 그리고 하여간, 뭐 100명이 됐든 아니면 쪼그러져서 80명이 됐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을 딱 자기 부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 대항하는 결사들을 만들겠다. 그런 아이디어예요. 하여간 대단한 사내인데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대로 제대로 될 수가 있을런지 그것은 저는 의문부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세력이 커질수록 그건 상대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쪼그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적 황해가 시간은 짧지만 이낙연 대표가 움직이는 속도와 전략에 따라서 훨씬 더 세를 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이제 만약에 그가 그럴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중도를 통할하는 제3의 신당, 제3의 대안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중도 보수 쪽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무슨 내일로 미래로 뭐 9개 정당 모한 통합 정당 체제도 있고 고교연합이니 자유연대니 아주 막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일종의 전략의 문제인데 이낙연 신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겁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고 있거든. 겁이 나서 말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그거 못해. 왜?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비를 거는 것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짐작하리라고 생각하는 이낙연 신당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그러면 부정선거 반대 운동에 빠졌던 많은 시민단체, 국민운동 단체가 이낙연 신당으로 격하게 쏠려버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특히 오늘 제가 우리 공병호 박사의 방송이 하도 많이 나와서 다 하지를 못해서 받지를 못하는데 오늘 또 결정적인 최태림 인쇄인의 증언을 통해서 공 박사가 아주 중요한 대목을 했어요. 요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관리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였어. 3번인가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딱 잡고 그 최라는 그 이름 정확한지 어쩐지 모르죠. 최태림으로 기억하는데, 그 인쇄인이, 저것이 옳은 것 같지만 허점이 있다 하는 것을 공박사 때 얘기했어요. 뭐냐? 그 전까지는 선거 과정에서 관리인의 도장을 등록하라는 말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장이 이렇게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관리인이 도장을 사전에 이걸 쓸 것인지 이걸 쓸 것인지 딱 등록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개 중에서 제가 마음대로 가서 이걸 가져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선거관리위원회 노련한 꾼들이 그러면 복잡하니까 어떤 도장을 쓰는 걸 사전에 등록하시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요걸로 했단 말이야. 연호를 딱 했으면 이 도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 도장을 찍은 걸 가지고 인쇄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인쇄를 아니면 도장을 깨끗하게 파가지고 비슷한 걸 찍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전투표나 부정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등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허점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당이 이낙연 신당이 되든 이준석 신당이 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선거제도를 확실하게 밝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입장을 취하면 많은 부정투표 반대하는 국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자유연대도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교연합도 아주 단단합니다. 장성, 육사, 도론회, 국군 동제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덩어리, 그야말로 광화문 세력의 진짜 주류, 어떤 종교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도 진짜 종교와 관계없이 광화문 시장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이것이 이번 선거를 이기는 비결의 하나다 하는 것을 우선 암시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세울지 앞으로 두고 보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정유라 번호 하나 한번 올리죠. 여기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엊그제 제가 아직 확실히 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북콘서트를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모임에 제 가까운 친구 이규택 전 의원이 거기 참석했어요. 근데 정치인은 거의 안 왔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초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김관진 장관 이런 사람 이제 자기가 가까웠던 사람만 있고 정치인은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서상기 의원이라고 재판할 때 항상 나와 빠지지 않고 개근하면서 후원해줬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 분 몇 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무대뽀로 갔기 때문에 초청은 뒤늦게 받았지만 2번째 줄에 앉아있다가 악수는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책 사와서, 책을 안 팔더래. 책을 사오면 내가 그 책값 중에 하나 사와라 그랬는데, 그래서 책은 나는 그것만 믿고 안 샀죠.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사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박 전 대통령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하고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자세히인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느끼기는 유승민을 비판하는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사가 그렇게 좀 나온 것 같고, 자기 비서실장까지 하고 했는데 아마 자기 기대에 좀 어긋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최순실이가 소위 최성원 씨가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 내가. 응? 끼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박 대통령이 얘기했는지 그걸 제가 자세히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그 책을 사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저작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정보와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늘 현재까지 저는 최소원이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범죄 혐의나 법적인 과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만약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4년 9개월 감옥소에 넣었다가 이제 사면하고 내주는 판국에 거기에 밑에 가장 곁다리 아니에요. 그 사람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7년 가까이 감옥소에다 집어넣어. 근데 저는 이 문제가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이가 그럼 내가 한 거 내놔라. 당신이 내가 조작했다고 그러는데 내놔라. 근데 못 내놓잖아요. 한동훈이가 못 내놔. 윤석열이가 그걸 못 내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 울고 불고 그냥 다 불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 감옥소에다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것이 많은 광화문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성훈이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유라가 자기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서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건데 안민석을 잡아가고 그 본질은 아니지만은 어디다가 자기 한을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세이브 더 칠드런이니 우크라이나에 응원하니 뭐 유니세프에 응원하니 저도 뭐 조금 10,000원이면 조금 쩌저한가 한 10만 원 가까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우리 정유라에게 이번 지가 그 돈 가지고 와서 오산에서 마음껏 떠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1,500만 원까지 채워줄 수 있다고 하니까 국민은행 464-801-0111-2439에 단돈 몇만 원씩이라도 보내서 정유라와 그의 모친 최성원을 삶의 가치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인간이 그렇게 그냥 망조가 들어버릴 수 없는 거야. 그 말 타고 좀 돌아다니고 했다고, 그 말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해서 뭔 것이 뇌물이라고 몰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돈 드는 손 가는데 마음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